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등 4개 지역에서 발사했는데 대통령실은 새 정부 안보 태세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군 전사자 등 116명의 유가족을 찾은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전사자 1,900여 명의 가족을 더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등 3곳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최소 33명이 다쳤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낮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일 아침입니다.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마치자마자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4곳의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8발을 한꺼번에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건 오전 9시 8분쯤 35분 동안 4개 지역에서 모두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와 평안남도 개천, 평양, 함경남도 함흥에서 각각 2발씩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데 하루에 8발 발사는 처음입니다. 이전엔 2006년과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쏜 미사일 7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사일들은 짧게는 110km에서 길게는 67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25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됐습니다. 사거리를 보면 수도 서울부터 남해안과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KN-24,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최소 서너 종을 다양한 사거리와 고도로 연속 사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좀 길게 날아간 게 KN-23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궤도를 변칙을 해서 요격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미사일이다 보니까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도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레이더, 정찰기 등으로 미사일 궤적을 탐지하고 요격 능력까지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올해 들어 18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북한엔 대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8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장소가 여러 곳이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발사를 새 정부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 도중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도 검토했지만 국가안보실장 주재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선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다 위험하고 심각한데 늘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SNS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긴급 3자 협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2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벌금도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제주 해상에서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 유족 2명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 707 특임대에 근무했던 공상 군경, 6.25 전쟁 참전 용사 자녀 등이 대상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전사하거나 군에서 순직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는 유가족들이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정부가 전사 순직자들의 유가족을 찾고 있는데 아버지가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몰랐다가 60여 년 만에 추모한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에 처음 올리는 술잔. 돌아가신 지 60여 년 만의 제사상입니다. 인근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오며 가며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참배도 하고 또 국민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6.25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만 들었던 터라 수십 년간 보훈 혜택은 없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20년이나 늦은 데다 입대 당시 주소도 불명확해 그간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할 일인데 엄마가 다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겪고 견뎠잖아요. 김용석 할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50여 년 전 입대하던 모습입니다. 사망 시점을 알지 못해 사찰에서 제사만 지내다가 이제서야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상심이 커가지고 집안이 가름할 수가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정부가 인적 사항 등이 분명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한 전사자들의 유가족을 찾은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전사자 116명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 후에 빨리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남은 활동 기한은 2년. 아직도 1,900여 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지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유흥가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4일 자정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도심 사우스 스트리트에서 복수의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최소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3 of those individuals, 2 men and a woman, were pronounced deceased after arrival at the hospital, suffering from multiple gunshot wounds to the body. 사건 현장은 술집과 식당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했으나 총격범은 잡지 못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observing an active shooter discharged at that individual that was an active shooter. It's unclear at this time whether that individual was struck or not.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 2정을 수거했고 이 가운데 한 정은 확장 탄창이 꽂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쯤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부 스트림몰의 한 사무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A group of people that just started running like every different direction, and I myself was like hiding behind cars because the shots kept getting closer and closer. 현지 언론은 현장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말다툼으로 인해 총격이 시작됐다고 전하고 총격범은 도주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5일 새벽 테네시주 채터노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3 fatalities have been confirmed, 2 of which are related to gunshot wounds and 1 of which is related to injuries sustained after being struck by a vehicle. 미국의 총기 관련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최소 26건의 총격 사건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가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 계획을 경고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조용한 휴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를 겨냥한 공격은 38일 만입니다. 전쟁은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세베르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슬로반스크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자 시민들은 서둘러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Не хочется никому свой родной дом бросать. Никому не хочется уезжать. Здесь все родное. Конечно, я против этого всего. Я против. 전사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가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Вкрай важкою залишається ситуація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у, де продовжуються вуличні бої. 장기전에 대비해 병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정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세적인 소모전을 택했고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도착해 러시아 포대를 파괴할 때까지 이런 규모의 희생은 계속될 거란 관측도 있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 지원 계획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그리고 38일 만에 재개된 키이우 공습에 러시아군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스피해 상공의 전략 폭격기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5일 현재 비풍토병 지역
27개 나라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 등은 WHO가 이 같은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는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캐나다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와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 자릿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온실가스가 메탄입니다. 정부가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측정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메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에 설치된 240만 개 맨홀입니다. 그 현장을 김세연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측 장비를 단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메탄 농도를 측정합니다. LNG 저장 시설에서도 공장 밀집 지역에서도 초록색이던 메탄 농도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모두 우리나라 평균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번엔 오염시설이 없는 주택가. 갑자기 메탄 농도가 높아지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8천, 10,000. 고농도 메탄이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하수관을 묻은 맨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입니다. 그런데 이 맨홀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대기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3만 ppb의 메탄이 관측됐습니다. 서울 시내 맨홀 91곳을 측정했더니 90%가 넘는 83곳에서 평균치를 초과했습니다. 오래된 하수 속 유기물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맨홀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맨홀은 관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도 대책도 없습니다. 맨홀에서 나오는 메탄은 배출원으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을 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숨은 메탄을 찾기 위해 전용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ll, we really need to know the specific places that emissions are coming from. So just simply having the will to reduce them, the desire, isn't enough.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을 2018년 대비 30%까지 줄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보통 공기질을 말할 때 오존 수치도 함께 얘기하죠. 지구 밖에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착한 물질이지만 공기 중에서는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오존을 만드는 물질들이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확인해봤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오존을 만드는 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원은 생활공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오존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요. 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건을 빼드는 순간 일반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던 가스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어지럽게 일렁이며 솟아오릅니다. 주유 중에는 특수장치가 이 가스를 막지만 주유 뒤 새는 가스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온이 높을수록 쉽게 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주간에 주유를 자제하시고 아침과 야간에 해주시면. 자동차 부품 도색을 위해 유성 페인트를 뿌리자 카메라가 바로 반응합니다. 여과 장치를 갖춘 곳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도색을 하면 유해가스가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뿌릴 때 퍼지는 가스나 조리 과정에서도 차량 배기구에서도 배출됩니다. 걸러내기도 힘들어 원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이 때문에 오존을 키우는 유기화합물 원료 사용의 규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를 넘었죠. 그야말로 물가 비상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교통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양파나 감자 같은 밭작물 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현우 기자입니다. 1년 전보다 5.4% 오른 통계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높은 부문은 교통물가로 14.5% 상승률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개인 운송 장비인 자가용 운영 관련 상승률은 25.2%였습니다. 연료비가 이를 견인했는데 휘발유가 27%, 경유가 45.8% 상승했고 자동차 용품과 타이어 등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물가 상승기와 겹친 올해 가뭄은 양파와 감자 등 노지 밭작물 작황과 가격에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52% 수준. 작황 부진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개한 지난 2일 기준 양파 15kg의 도매 가격은 17,000원 정도. 1년 전보다 97% 올랐고 한 달 전보다도 38% 상승했습니다. 감자는 20kg 도매가가 38,000원 정도로 1년 전보다 57% 올랐습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에 정부도 노지밭작물 중심의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정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뭄과 관련해 정부는 가뭄 대책비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 부총리는 또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정 등 대체 수원 개발과 양수 장비 지원, 저수지 준설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매 시 20에서 30%, 최대 1만 원을 지원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사업도 돼지고기 등 가격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젯밤 12시쯤 전북 군산시 삼북동에 있는 목재 가공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66대와 인력 181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지만 불이 난 곳에 발전소 연료용 폐목재 6,000톤가량이 쌓여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첼로 연주자로서는 첫 우승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24살의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로 꼽힙니다. 최하영 씨는 콩쿠르 우승 직후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I mean, I'm really interested in contemporary music, but actually my favorite composer is Franz Schubert.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슈베르트지만 최하영 씨는 결선곡으로 다소 난해하고 까다로운 폴란드 작곡가 루토수합스키의 첼로 협주곡을 선택했습니다. 결선 지정곡이 독일의 현대 작곡가 웨르크 비트만의 곡이어서 같은 장르를 선정해 집중력을 이어간 겁니다.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신들린 연주였다. 첼리스트가 이렇게 귀한 이 상황에서 이 최하영 씨의 수상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8살 때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최하영 첼리스트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브람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요즘 키즈 카페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이용료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민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아림 기자입니다. 그물로 된 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보고 기둥에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형형색색 형광펜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알록달록한 실로 만든 장난감으로 엄마와 시간을 보냅니다. 장난감 갖고 노는 게 재밌어. 최근 서울시가 종로에서 운영을 시작한 서울형 키즈 카페입니다. 보호자와 어린이의 2시간 이용료는 2,000원입니다. 2시간에 2,000원이면 사실 가격적으로 너무너무 좋죠. 자주 와도 부담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용 대상은 만 3살에서 7살까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 입장이고 일시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놀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들은 사실 많진 않아요. 실내 놀이터를 대신 만들어줌으로써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는 올해 안에 서울형 키즈 카페 2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생존권 위협을 우려하는 민간 사업자들의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희도 이제 막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이제 좀 장사를 해볼까 하는데 벌써 이렇게 생기고 굉장히 많은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저희에게 한 번도 언급이 없었어요. 서울시는 식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하루에 3차례만 운영하는 등 영리성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6세대 이동통신 6G입니다. 이 6G는 최대 전송 속도가 5G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이용 가능 공간도 지상 10km까지 확대됩니다. 2030년이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아직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제속도를 내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먼저 6G 수준의 통신 기술이 필수입니다. 6G로 연결되면 보행자나 주정차 중인 차량 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고 멀리까지 감지하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이 제시한 2030년 6G의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주변 차량이나 가전제품, 빌딩 등이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됩니다. 6G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 운행이나 도심항공, 홀로그램을 통한 대화 등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수술도 원격 진료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을 바꿀 대변화인 만큼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6G 핵심 기술과 국제표준 선점은 물론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5G 상용화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은 6G 기술 확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우방국들을 모아 6G 관련 연합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표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산업 경쟁력이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 혹은 기업에서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기술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우선인 만큼 학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충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충일 연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많아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방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서울 방향 정체가 심하겠고요. 오후 5시 무렵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이른 시각이라 고속도로의 흐름은 그야말로 한산합니다. 다만 밤사이 내린 비로 도로 곳곳이 젖어 있는 데다 강원권에는 안개도 상당히 짙습니다. 가시거리 짧은 만큼 감속주행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영동선 인천 방향으론 면원 부근 정체 가장
가장 먼저 시작되겠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역시 어디를 가시든 차 간격 여유 있게 두고 지낼 수 있겠는데 오늘 경기권 정체 심하게 길겠습니다. 특히 설악과 선동 사이 버겁겠습니다. 어제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늦은 시각까지 정체 행렬 길었습니다. 오늘도 충청권에서 경기권 진입 어렵겠는데 남청주나 신갈 부근 정체를 예상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전북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영동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영남 지역은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는데요. 오늘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전국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연료비, 부품비 등을 따져서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둔 항만들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이슬 기자입니다. 연일 치솟는 경유값.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적자 운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있다 200만 원 가까이 정도 있다니까 전에보다 더 있다 수입을 있다 적게 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부차들은 있다니까 차라리 더 운행 안 하는 게 있다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 달 기름값이 수백만 원이 더 들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운임료 보장 장치인 안전운임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 운임료의 적정 기준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3년째 시행 중인데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다시 과적하고 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 부산항의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사흘간 이어진 파업 기간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터미널 장치율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장치장에 장기 화물을 먼저 빼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적체를 막기 위해 부두 내부 도로를 이용해 대체 수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운행 차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소백산 능선에 연분홍 철쭉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루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꽃이 많이 피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산을 찾은 등산객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데 이게 올해 한 번의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에 걸쳐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 매년 이맘때면 능선을 따라 철쭉이 만개하지만 올해는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연분홍 물결을 기대하며 산에 오른 등산객들은 드문드문 핀 꽃 앞에서 아쉬움을 달랩니다. 사진으로는 좀 이렇게 연화봉 쪽으로 많이 양쪽으로 많이 펴 있는 걸 보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소백산 정상 일대가 대규모 철쭉 군락지가 된 건
경북 영주시와 소백산 국립공원이 10여 년 전부터 인공 증식한 철쭉 만여 그루를 탐방로 곳곳에 심으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이후 궂은 날씨가 이어진 탓에 꽃눈이 제대로 맺히지 못했고 철쭉 주변에 우거진 잡목이 생육을 방해해 올해는 꽃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겨울에 이제 적설량이 좀 이제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기후로 인해 가지고 좀 이렇게 생육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로 인해 가지고 꽃봉오리 수도 조금 이제 적게 펴가지고. 애써 심은 철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주시와 소백산 국립공원은 철쭉 복원 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복원도 하고 묘목이 있으니까 묘목도 지속적으로 심고 대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다음 잡초도 제거해주고 또 뭐 방제도 해주고. 기후 변화 탓에 사라질지 아니면 복원 노력에 다시 살아날지 연분홍 철쭉 군락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해 왔는데 일부 주에서 독자적으로 낙태를 강경하게 제한하는 법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정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낙태 전문 병원입니다. 북적거릴 오후 시간인데도 수술실, 대기실 모두 텅 비었습니다. 얼마 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서입니다. And she was like, "What?" And I mean, in tears. My doctor just sent me. I just came from there. I'm like, I'm sorry, there's nothing we can do. 오클라호마주의 새 법은 산모가 응급 상황이거나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 이외의 모든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인데 다수인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Some will go to other states, but I believe also many lives will be saved. 미국 연방법은 판례로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보수색 짙은 남부와 중서부 주들이 하나둘씩 훨씬 강경한 낙태 금지법을 도입하기 시작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게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현재 대법관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어서 판례가 곧 뒤집힐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론은 낙태 옹호가 금지보다 좀 더 우세한 가운데 Every woman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eir body. I stand for the rights of the unborn child. 낙태 옹호론자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It's all a political, reproductive rights become a political pawn.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낙태법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엔 더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앞다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과 설탕에 이어 이번에는 쌀까지 수출 금지가 검토되고 있다는데 세계 식량 위기는 물론 기아 인구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런 수출 금지 조치에 밀 수송 트럭 수천여 대가 항구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세계 두 번째 밀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 1일부터 닭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역시 국내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자 주변국 싱가포르 식당 메뉴에서 닭고기가 사라졌습니다. The absolute cost of it has increased like by 15 to 20% just in the span of like 24 hours, right after the news. 지난달 25일부터 설탕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는 인도는 쌀 수출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 이어 2위와 3위인 베트남과 태국도 수출되는 쌀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밀 가격은 폭등했지만 쌀 가격은 여전히 낮다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출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터키는 양고기를,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36%가 기아에 직면하는 등 이 같은 식량 보호주의는 가난한 나라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y, si las ollas comunes no existieran, claro, nuestra vida de nosotras como mamás sería fatal, atroz.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4,700만 명이 추가로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경기도 아파트를 왜 서울 사람이? 서울에선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갈수록 위축돼가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경기도의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올해 들어 넉 달 동안 경기도에서 팔린 아파트 2만 2천여 건 가운데 서울 사람이 매입한 건수는 4,100여 건, 18.4%입니다. 지난해보다도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로 실수요자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GTX 건설 호재와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천의 아파트도 서울 거주자들이 많이 사들여서 이 역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시중은행은 줄고 인터넷 은행은 늘고. 가계대출 얘기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꾸준히 줄고 있는데요. 반면 인터넷 은행은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기준 약 26조 5천억 원, K뱅크는 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새 각각 3천억 원 안팎 증가한 겁니다. 토스뱅크도 매달 평균 4천억 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3사의 가계대출 잔액을 합치면 38조 원대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감소세와는 대조적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넷 은행은 주로 중저신용자들의 소액 대출이 많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고신용자들의 대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생활비 목적의 중저신용자 대출 수요는 여전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동차 재검사 증빙 사진으로. 자동차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죠. 가령 브레이크 등이 안 켜지면 수리한 뒤에 다시 검사소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온라인 사진으로 보내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한결 간편해지겠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모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점등 상태가 불량한 경우같이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순 항목에 대해선 온라인으로 증빙 사진을 제출해 재검사를 대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광장입니다. 마동석 씨 주연의 범죄도시2가 1000만 영화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어제까지의 흥행 성적과 인기 비결 만나보시죠.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내가 한국 갑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상영 19일째인 어제 하루 관객 55만 명을 추가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누적 관객 수도 886만 명으로 늘어 오늘 중 9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화계는 범죄도시2의 티켓 예매율과 상영관 규모 등의 지표로 봐 상업 영화에겐 꿈의 수치라는 1000만 관객 달성도 가능할 거란 관측입니다. 그리 되면 이 영화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이자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후 3년 만에 1000만 영화로 기록됩니다. 범죄도시2는 형사 마석도와 동료들이 베트남에서 펼치는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작품으로 마동석 씨 특유의 통쾌한 액션과 적절한 유머가 관객의 호평을 이끌었고 악역을 맡은 배우 손석구 씨 또한 최근 전성기를 맞으며 작품의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국식 발음을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판소리를 소재로 한 영화 서편제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판소리가 중국의 문화라는 주장이 제기돼 사이버 외교 사절단으로 불리는 민간단체 반크가 나섰습니다. 반크는 최근 중국의 검색 사이트 바이두와 무형문화재망, 무형문화재 디지털 박물관 등을 확인한 결과 판소리가 조선족의 문화유산이고 결국 중국의 문화라는 주장을 발견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소리는 한국의 것이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글로벌 청원도 시작했는데요.
방크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국의 문화 제국주의 실태를 알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의 듀엣 무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달 26일 부산에서 한국 팬들과 만날 예정인 세계 3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가 자신의 내한 공연 게스트로 가수 김호중 씨를 초대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서 듀엣곡을 부를 것으로 예고돼 음악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플라시도 도밍고가 자필 사인과 함께 출연을 요청해와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성악가로 활동한 김호중 씨는 트로트와 성악가 파바로티의 이름을 합친 트바로티란 별명이 있을 만큼 트로트와 성악을 오가는 창법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날 듀엣 무대에선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문화광장이었습니다. 톡톡 지구촌입니다. 지상 최대 규모의 락밴드 공연으로 불리는 합동 콘서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2년여 만에 재개됐는데요. 이날 참여한 뮤지션 수만 1,000명이 달하는데 수년 동안 호흡을 맞춘 것처럼 웅장하고 완벽한 공연을 펼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8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프랑스 최대 국립경기장 스타드 프랑스. 주로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벌어지던 이 경기장에 수백 명의 보컬과 기타리스트, 드럼 연주자들이 다 함께 경쾌하고 웅장한 락 음악을 선사합니다. 이는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라이브 공연 로킹 1000입니다. 이 공연은 2015년 이탈리아 소도시 체세나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현지 뮤지션들이 세계적인 미국 락밴드 푸파이터스의 공연을 체세나에서 유치해보자며 즉흥적으로 합동 공연을 조직한 것이 계기였다고 합니다. 이후 매년 지상 최대 락밴드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뮤지션과 록 음악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형 공연 프로젝트가 됐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2년 만에 재개된 올해 공연에는 25개 나라 1,000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 남미 투어 중에 사망한 푸파이터스의 드러머 테일러 호킨스를 추모하는 특별 무대도 펼쳐져 인기를 끌었습니다. 240여 년 역사의 경마 대회인 영국 앱섬 더비 현장입니다. 출발 게이트가 열리기 무섭게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경주마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기수 없이 홀로 질주하는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알고 보니 출발 직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옆 게이트의 말이 머리로 기수를 들이받은 건데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기수. 결국 자신의 경주마 혼자 게이트를 출발하면서 순식간에 이날 경기를 망치고 말았는데요. 의료진은 말에게 정통 박치기를 당했음에도 뇌진탕 증상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심 20m 바닷속에서 금속 구조물을 여는 잠수부. 해저 보물창고처럼 보이는 이것은 5천여 병의 와인이 보관된 스페인 북부 해안의 수중 와인 숙성실입니다. 난파선에서 회수된 포도주들이 와인 경매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자 2010년 스페인 현지 사업가와 와인 전문가들이 연구 목적으로 수중 숙성실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백포도주는 약 6개월, 적포도주는 최대 15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같은 기간 육지에서 숙성한 것과 비교하면 색상과 부드러움은 더 진하고 화학적으로도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섭씨 12도에서 17도 사이로 오가는 수온과 끊임없이 흐르는 조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 독특한 와인 맛을 시음하기 위해 유럽은 물론 미국에서도 방문객이 찾아와 이색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종 이상의 해양 동식물의 서식지가 되는 인공 암초 역할도 하고 있어서 관련 학계의 관심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평소 걸을 땐 괜찮은데 무릎을 굽히면 시큰하게 통증이 느껴지는 분 있으시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방치했다간 말기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전 무릎 연골에 염증이 심해져 연골 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은 앞무릎 관절염 환자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말고는 통증이 미미해 그냥 넘기길 반복하다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상시 걸어 다닐 때는 사실은 거의 통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아니면 계단을 조금 많이 오른다든지 그럴 때 좀 통증이 있어서. 무릎 위아래 뼈 사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무릎 관절염과 달리 앞무릎 관절염은 무릎 앞쪽을 덮는 둥그런 뚜껑뼈와 넓적다리 뼈 사이의 연골이 손상돼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지난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290만 명. 이 가운데 10% 정도는 앞무릎 관절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악화되기 전까지는 무릎을 굽히고 펼 때를 제외하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의 성패는 정확한 조기 진단에 있습니다. 앞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손상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걷기가 어려운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피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키워서 이 슬개골을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자꾸 어긋날 수 있는 분들은 보호대를 착용해서 이 슬개골,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특정 상황에서만 느껴지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만약 꿀벌이 멸종하면 대다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서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왜 심각한지를 일깨워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김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꿀벌이 사라졌다. 꿀벌이 실종됐다. 꿀벌의 개체수가 자꾸만 줄어들며 양봉 농가마다 꿀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1분기 전국 양봉 농가에 220여만 개 벌통 가운데 39만여 개가 피해를 당해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꿀벌을 비롯해 나비와 딱정벌레 등 곤충의 실종 현상을 다룬 책 곤충들이 사라진 세상이 나왔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대다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어린이나 청소년도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합니다. 시험이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일까? 김동춘 교수가 한국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새 책 시험 능력주의를 냈습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매달리는 까닭은 시험 말고는 다른 공정한 절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시험만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능력주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설 완전한 영혼으로 권력의 폭력을 고발하며 희생자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정찬 작가. 그의 10번째 장편소설 발 없는 새가 나왔습니다. 난징 학살 등 20세기 전반에 걸친 폭력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희경 작가의 첫 장편소설 새의 선물. 1995년 세상에 나와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소설이 100세를 기념해 문장과 표현을 다듬은 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콩쿠르상. 언어학 박사이자 과학 기자인 에르베 르텔리에 작가의 2020년 콩쿠르상 수상작 아노말리가 출간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영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어느덧 40줄에 접어든 2002 태극전사들이 20년이 지나 다시 한번 그라운드 위에서 뭉쳤습니다. 예전에 날새던 몸은 아니었지만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오필슨 코리아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2002년을 추억하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랜만에 축구화를 꺼내시는 2002 태극전사들은 아들뻘과 맞붙는 이번 경기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대승을 하면 어떻게 할까?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거고요. 대승에 대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마음은 2002년에 가 있지만 40줄에 접어든 지금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병진은 옛버릇을 못 버린 듯 골문을 비우고 나와 웃음을 자아냈고 이영표는 골망을 흔든 후 히딩크 감독에게 안겨 2002년의 감동을 재현했습니다. 날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20년 전을 추억하는 팬들에게 2002 영웅들은 영원한 태극전사였습니다. 20년 전 대학생이던 축구팬은 이제 어린 아들과 함께 2002년을 추억했습니다. 20년 전에 추억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경기고 아이에게도 평생 동안 기억될 또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지 20년. 축구팬들에겐 2002년의 감동을 잠시나마 추억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빅리그 출신의 강타자 추신수 선수가 결승 적시타를 때려내며 팀의 3연패를 끊었습니다. 선두 SSG를 위기에서 구해낸 맏형의 한 방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박선우 기자입니다. 15,000 관중의 뜨거운 응원 속에 팽팽한 투수전이 펼쳐집니다. SSG 폰트가 4회 원아웃까지 10타자 연속 범타 행진을 벌이자 LG는 선발 임준영의 깜짝 호투로 맞불을 놓습니다. 팽팽했던 균형을 깬 건 SSG의 간판 추신수였습니다. 추신수는 5회 원아웃 2, 3루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준영의 슬라이더를 정교한 스윙으로 공략해 주자 2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개막 이후 줄곧 선두를 달리는 SSG. 브록의 맏형이 때린 한 방으로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양현종이 3회 투아웃 만루에서 강백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양현종은 5회 박병호도 돌려세우며 5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파울 타구를 잡으러 달려온 상대팀 3루수 황재균과 어색한 포옹을 나눈 양현종. 승리 요건을 갖추고도 불펜진이 동점을 허용해 통산 최다승 단독 3위 대기록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6월 6일 제1회 현충일을 맞이해서 서울시내 동작동에 있는 국군묘지에서는 여러 영령의 추도식을 엄숙히 소행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비는 오늘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이어지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적게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후까지 영동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 있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등 4개 지역에서 발사했는데 대통령실은 새 정부 안보 태세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군 전사자 등 116명의 유가족을 찾은 정부 합동조사단은 앞으로 전사자 1,900여 명의 가족을 더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와 피닉스 등 3곳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최소 33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마치자마자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4곳의 장소에서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8발을 한꺼번에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건 오전 9시 8분쯤 35분 동안 4개 지역에서 모두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와 평안남도 개천, 평양, 함경남도 함흥에서 각각 2발씩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동해안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쏜 건데 하루에 8발 발사는 처음입니다. 이전엔 2006년과 2009년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쏜 미사일 7발이 가장 많았습니다. 미사일들은 짧게는 110km에서 길게는 670km를 날았고 최고 고도는 25에서 90km, 속도는 마하 3에서 6으로 탐지됐습니다. 사거리를 보면 수도 서울부터 남해안과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테크스인 KN-24,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최소 서너 종을 다양한 사거리와 고도로 연속 사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좀 길게 날아간 게 KN-23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궤도를 변칙을 해서 요격을 좀 어렵게 하려고 하는 미사일이다 보니까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미사일 도발도 즉각 탐지, 요격할 수 있는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확인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지상과 해상 레이더, 정찰기 등으로 미사일 궤적을 탐지하고 요격 능력까지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번째, 올해 들어 18번째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이번 발사가 새 정부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북한에는 대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유호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8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미사일 발사 장소가 여러 곳이고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발사를 새 정부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 도중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당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 회의도 검토했지만 국가안보실장 주재 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선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북한 도발이 다 위험하고 심각한데 늘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고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후 윤 대통령은 SNS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도 긴급 3자 협의를 갖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25%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벌금도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5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2.5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당시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박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02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후보자에게 25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시 학교 측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박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고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지만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제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경 항공대원 유족 2명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 707 특임대에 근무했던 공상 군경, 6.25 전쟁 참전 용사 자녀 등이 대상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가족이 전사하거나 군에서 순직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던 유가족들이 60여 년이 지나서야 현충원의 모욕을 찾아 추모했습니다. 정부가 전사, 순직자들의 유가족을 찾고 있는데 아직도 2,000명 가까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의 묘소에 처음 올리는 술잔. 돌아가신 지 60여 년 만의 제사상입니다. 인근에 살면서도 아버지가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오며 가며 이렇게 여기 와서 참배도 하고 또 국민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기뻤어요. 6.25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는 소식만 들었던 터라 수십 년간 보훈 혜택은 없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20년이나 늦은 데다 입대 당시 주소도 불명확해 그간 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할 일인데 엄마가 다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겪고 견뎠잖아요. 김용석 할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50여 년 전 입대하던 모습입니다. 사망 시점을 알지 못해 사찰에서 제사만 지내다가 이제서야 위패를 모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상심이 커가지고 집안이 가름할 수가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정부가 인적 사항 등이 분명하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한 전사자들의 유가족을 찾은 결과 지난 6개월 동안 전사자 116명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 후에 빨리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남은 활동 기한은 2년. 아직도 1,900여 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미국에서 주말 사이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필라델피아 유흥가에서 발생했는데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4일 자정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도심 사우스 스트리트에서 복수의 총격범이 군중을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최소 11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3 of those individuals, 2 men and a woman, were pronounced deceased after arrival at the hospital, suffering from multiple gunshot wounds to the body. 사건 현장은 술집과 식당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각 대응했으나 총격범은 잡지 못했습니다.
one of the officers observing an active shooter discharged at that individual that was an active shooter. It's unclear at this time whether that individual was struck or not.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 2정을 수거했고 이 가운데 한 정은 확장 탄창이 꽂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새벽 1시쯤 애리조나주 피닉스 북부 스트림몰의 한 사무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A group of people that just started running like every different direction, and I myself was like hiding behind cars because the shots kept getting closer and closer. 현지 언론은 현장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었으며 말다툼으로 인해 총격이 시작됐다고 전하고 총격범은 도주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지 시각 5일 새벽 테네시주 채터노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다쳤습니다. 3 fatalities have been confirmed, 2 of which are related to gunshot wounds and 1 of which is related to injuries sustained after being struck by a vehicle. 미국의 총기 관련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지난달 24일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최소 26건의 총격 사건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공습을 재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가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무기 지원 계획을 경고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조용한 휴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러시아의 키이우를 겨냥한 공격은 38일 만입니다. 전쟁은 이미 100일을 넘겼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세베로도네츠크를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슬로반스크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집중시키자 시민들은 서둘러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Не хочется никому свой родной дом бросать. Никому не хочется уезжать. Здесь все родное. Конечно, я против этого всего. Я против. 전사자 수도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의 하루 전사자가 최대 1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Вкрай важкою залишається ситуація в Сєвєродонецьку, де продовжуються вуличні бої. 장기전에 대비해 병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만 정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중세적인 소모전을 택했고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도착해 러시아 포대를 파괴할 때까지 이런 규모의 희생은 계속될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의 무기 지원 계획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그리고 38일 만에 재개된 키이우 공습에 러시아군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카스피해 상공의 전략 폭격기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5일 현재 비풍토병 지역 27개 나라에서 780건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등은 WHO가 이 같은 확진자 통계를 공개하며 다른 국가로 추가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별 확진 건수는 영국이 207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캐나다와 독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도 아르헨티나와 호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 자릿수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온실가스가 메탄입니다. 정부가 주요 배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측정도 관리도 안 되고 있는 메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에 설치된 240만 개 맨홀입니다. 그 현장을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측 장비를 단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메탄 농도를 측정합니다. LNG 저장 시설에서도 공장 밀집 지역에서도 초록색이던 메탄 농도가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모두 우리나라 평균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번엔 오염시설이 없는 주택가. 갑자기 메탄 농도가 높아지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8천, 10,000. 고농도 메탄이 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하수관을 묻은 맨홀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입니다. 그런데 이 맨홀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대기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3만 ppb의 메탄이 관측됐습니다. 서울 시내 맨홀 91곳을 측정했더니 90%가 넘는 83곳에서 평균치를 초과했습니다. 오래된 하수 속 유기물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맨홀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맨홀은 관리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도 대책도 없습니다. 맨홀에서 나오는 메탄은 배출원으로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산정을 하고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정화조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숨은 메탄을 찾기 위해 전용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Well, we really need to know the specific places that emissions are coming from. So just simply having the will to reduce them, the desire, isn't enough.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메탄을 2018년 대비 30%까지 줄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보통 공기질을 말할 때 오존 수치도 함께 얘기하죠. 지구 밖에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착한 물질이지만 공기 중에선 폐와 심장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오존을 만드는 물질들이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물질들이 나오는지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입니다. 오존을 만드는 건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차량과 공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원은 생활공간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오존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인데요. 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유를 마치고 주유건을 빼드는 순간 일반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던 가스가 적외선 카메라에서는 어지럽게 일렁이며 솟아오릅니다. 주유 중에는 특수장치가 이 가스를 막지만 주유 뒤 새는 가스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온이 높을수록 쉽게 휘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는 주간에 주유를 자제하시고 아침과 야간에 해주시면 자동차 부품 도색을 위해 유성 페인트를 뿌리자 카메라가 바로 반응합니다. 여과 장치를 갖춘 곳은 괜찮지만 야외에서 도색을 하면 유해가스가 그대로 배출됩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헤어스프레이를 뿌릴 때 퍼지는 가스나 조리 과정에서도 차량 배기구에서도 배출됩니다. 걸러내기도 힘들어 원료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국가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이 때문에 오존을 키우는 유기화합물 원료 사용의 규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젯밤 12시쯤 전북 군산시 삼북동에 있는 목재 가공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66대와 인력 181명을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지만 불이 난 곳에 발전소 연료용 폐목재 6,000톤가량이 쌓여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한미 군 당국이 지대지 미사일로 연합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한미 군 당국이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격은 북한이 여러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이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죠.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가운데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첼로 연주자로서는 첫 우승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24살의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는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로 꼽힙니다. 최하영 씨는 콩쿠르 우승 직후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며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Of course, I mean, I'm really interested in contemporary music, but actually my favorite composer is Franz Schubert.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슈베르트지만 최하영 씨는 결선곡으로 다소 난해하고 까다로운 폴란드 작곡가 루토수합스키의 첼로 협주곡을 선택했습니다. 결선 지정곡이 독일의 현대 작곡가 웨르크 비트만의 곡이어서 같은 장르를 선정해 집중력을 이어간 겁니다. 현지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정말 신들린 연주였다. 첼리스트가 이렇게 귀한 이 상황에서 이 최하영 씨의 수상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8살 때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한 최하영 첼리스트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과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를 졸업했고 브람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5G 다음으로 이어질 6세대 이동통신. 이 6G는 최대 전송 속도가 5G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이용 가능 공간도 지상 10km까지 확대됩니다. 2030년이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기술을 둘러싼 국내외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시범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아직은 제한된 환경에서만 주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도 제속도를 내는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먼저 6G 수준의 통신 기술이 필수입니다. 6G로 연결되면 보행자나 주정차 중인 차량 정보를 보다 더 신속하고 멀리까지 감지하고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이 제시한 2030년 6G의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주변 차량이나 가전제품, 빌딩 등이 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됩니다. 6G가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 운행이나 도시망공, 홀로그램을 통한 대화 등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수술도 원격 진료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삶의 모습을 바꿀 대변화인 만큼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6G 핵심 기술과 국제표준 선점은 물론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경쟁은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5G 상용화에서 우위를 점한 중국은 6G 기술 확보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우방국들을 모아 6G 관련 연합체를 출범시켰습니다. 표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부품부터 시스템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산업 경쟁력이 나중에 엄청난 국가적 혹은 기업에서의 이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기술 개발에 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 확보가 우선인 만큼 학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배입니다. 어제에 이어 현충일인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영동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이어지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영동 지역에서는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영남에는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지역에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또 높은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접근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9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내려가 있고요.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전국이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물연대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연료비, 부품비 등을 따져서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을 앞둔 항만들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슬 기자입니다. 연일 치솟는 경유값. 휘발유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비쌀 정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적자 운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있다 200만 원 가까이 정도 있다 합니까? 전에보다 더 있다 수입을 있다 적게 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부차들은 있다 합니까? 차라리 더 운행 안 하는 게 있다 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물 노동자 단체인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 달 기름값이 수백만 원이 더 들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최소한의 운임료 보장 장치인 안전운임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 운임료의 적정 기준인 안전운임제는 2020년 도입돼 3년째 시행 중인데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완전히 이제 다시 과적하고 과로 운행을 해야 되고 또 과속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연대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황. 부산항의 물류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사흘간 이어진 파업 기간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여파로 터미널 장치율이 100%에 육박했습니다. 항만 당국은 장치장에 장기 화물을 먼저 빼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 적체를 막기 위해 부두 내부 도로를 이용해 대체 수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외부 운행 차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왔는데 일부 주에서 독자적으로 낙태를 강경하게 제한하는 법을 채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예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한 지역까지 나왔는데요. 정치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낙태 전문 병원입니다. 북적거릴 오후 시간인데도 수술실, 대기실 모두 텅 비었습니다. 얼마 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서입니다. And she was like, "What?" And I mean, in tears. My doctor just sent me. I just came from there. Like, I'm sorry, but there's nothing we can do. 오클라호마주의 새 법은 산모가 응급 상황이거나 성폭력을 신고한 경우 이외의 모든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인데 다수인 보수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Some will go to other states, but I believe also many lives will be saved. 미국 연방법은 판례로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해왔지만 보수색 짙은 남부와 중서부주들이 하나둘씩 훨씬 강경한 낙태 금지법을 도입하기 시작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게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현재 대법관 3분의 2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어서 판례가 곧 뒤집힐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론은 낙태 옹호가 금지보다 좀 더 우세한 가운데 Every woman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they want with their body. I stand for the rights of the unborn child. 낙태 옹호론자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It's all a political, reproductive rights become a political pawn.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 낙태법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엔 더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앞다퉈 자국민 보호를 위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밀과 설탕에 이어 이번에는 쌀까지 수출 금지가 검토되고 있다는데 세계 식량 위기는 물론 기아 인구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콕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런 수출 금지 조치에 밀 수송 트럭 수천여 대가 항구에서 갈 곳을 잃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세계 두 번째 밀 생산 국가인 인도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 1일부터 닭고기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역시 국내 가격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자 주변국 싱가포르 식당 메뉴에서 닭고기가 사라졌습니다. The absolute cost of it has increased like by 15 to 20% just in the span of like 24 hours, right after the news. 지난달 25일부터 설탕 수출까지 제한하고 있는 인도는 쌀 수출 금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에 이어 2위와 3위인 베트남과 태국도 수출되는 쌀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태국과 베트남은 밀 가격은 폭등했지만 쌀 가격은 여전히 낮다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출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터키는 양고기를,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구의 36%가 기아에 직면하는 등 이 같은 식량 보호주의는 가난한 나라의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y, si las ollas comunes no existieran, claro, nuestra vida de nosotras como mamás sería fatal, atroz.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에서 4,700만 명이 추가로 굶주림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꿀벌이 멸종하면 대다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서 결국 인류의 생존도 위태로워진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왜 심각한지를 일깨워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김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꿀벌이 사라졌다. 꿀벌이 실종됐다. 꿀벌의 개체수가 자꾸만 줄어들며 양봉 농가마다 꿀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올해 1분기 전국 양봉 농가에 220여만 개 벌통 가운데 39만여 개가 피해를 당해 약 78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꿀벌을 비롯해 나비와 딱정벌레 등 곤충의 실종 현상을 다룬 책 곤충들이 사라진 세상이 나왔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대다수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해 결국 인간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등을 어린이나 청소년도 이해하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곁들여 설명합니다. 시험이 사람의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일까? 김동춘 교수가 한국 교육 환경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새 책 시험 능력주의를 냈습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매달리는 까닭은 시험 말고는 다른 공정한 절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시험만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능력주의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소설 완전한 영혼으로 권력의 폭력을 고발하며 희생자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던 정찬 작가. 그의 10번째 장편소설 발 없는 새가 나왔습니다. 난징 학살 등 20세기 전반에 걸친 폭력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진정한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희경 작가의 첫 장편소설 새의 선물. 1995년 세상에 나와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소설이 100세를 기념해 문장과 표현을 다듬은 개정판으로 선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콩쿠르상. 언어학 박사이자 과학 기자인 에르베 르텔리에 작가의 2020년 콩쿠르상 수상작 아노말리가 출간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영입니다. 대전 유성구가 유성 온천 축제를 알리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영상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의 구성과 대본, 자료까지 똑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유튜브 측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 유성구는 우연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에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어서유성이 게시한 유성온천 관련 영상입니다. 온천 설화 그림에 생동감 있는 효과를 입혔습니다. 이 영상이 게시된 20일 뒤 대전 유성구도 자체 유튜브 채널에 유성온천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학한마리가 눈독은 웅덩이 물로 상처난 날개를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상처를 그 물에 담그게 하니 말끔히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은 이 영상이 자신들의 유튜브 영상과 대사, 효과 등이 흡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온천의 근현대사와 효능을 설명하는 장면까지 사용된 영상과 사진뿐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가는 흐름도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제 자료 화면을 잘라가지고 여기서 흔들리는 모션 효과를 주자라고 했었을 때 그것도 완전 거기서 똑같이 따라 했었고 각도나 구성이나 이런 것도 똑같고 자막 스타일도 똑같고 특히 자료 화면으로 사용된 애니메이션과 해외 온천 관련 영상은 쉽게 찾기 힘든 자료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색감도 똑같고 완전 화면 구성도 똑같은 자료를 썼다는 게 가장 표절 이유인 것 같고 짱구도 관련해서 저희가 보통 유성온천 쳤을 때 짱구 이미지가 바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 유성구 측은 영상을 표절하거나 참고한 적은 없다면서도 유사하게 편집된 점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측은 유성구 영상을 표절로 판단해 해당 영상을 삭제하거나 저작권을 협의하라는 요청을 보냈고 유성구는 게시한 해당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각 후보들의 현수막 철거가 시작됐는데요.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폐기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제한적인 복합 소재인데다가 소각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막이 내린 동시에 현수막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해로 불리는 2022년. 이번 지방선거 기간 충주에서만 580개의 현수막이 거리에 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선 때보다는 현수막 게시한 거가 아마 한 4배 정도는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선관위 협조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폐현수막 가운데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합니다. 이 봉사단체는 현수막을 활용해 농촌 작업용 마대자루와 앞치마, 가방 등 각종 생활도구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주로 농촌에서 쓰시는 그런 제품들을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5배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선거철에는. 하지만 대부분 합성 소재인 현수막은 단순 재단 제품 이외에 재활용이 제한적입니다. 때문에 제작 단계부터 유해 화학 물질이 없는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소각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랑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정치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선거 문화도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철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선거용 현수막. 자원 낭비라는 지적 속에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역도에 입문한 지 2년밖에 안 된 13살 소년이 처음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시골 중학교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꿈을 키우며 역도 꿈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주인공을 홍정표 기자가 만났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23kg이나 더 나가는 바벨을 가뿐히 들어 올립니다. 인상 개인 기록을 3kg이나 경신하며 첫 출전한 전국 소년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홍주중 1학년 박산혜 선수. 고학년 선수들을 제치고 55kg급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78kg를 들으면 은메달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서 해가지고 엄청 행복했고 은메달을 땄다는 생각이 너무 좋았어요. 박 선수가 하교 후 훈련을 하는 곳은 지역 장애인 스포츠센터. 역도에 발을 들인 것도 장애인 역도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를 따라 이곳을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하기 힘든 거를 사내는 단기간에 잘 하니까 그게 좀 뒷바라지 잘 못해줘가지고 항상 미안합니다.
입문 2년 만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첫 출전한 전국대회 입상이라는 성과를 낸 데는 남다른 성실함이 바탕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이 운동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역도의 매력으로 꼽은 박 선수의 꿈은 국가대표로 성장해 세계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32년도 올림픽 들어가서 호주에서 금메달을 따고 부모님께 걸어드리고 싶어요. KBS 뉴스 홍정표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시큰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앞무릎 관절염이 아닐지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특정 자세를 취할 때 말고는 통증이 없어서 조기 진단을 놓쳐 방치했다가는 말기 관절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석 달 전 무릎 연골에 염증이 심해져 연골 조각 제거 수술까지 받은 앞무릎 관절염 환자입니다. 무릎을 굽힐 때 말고는 통증이 미미해 그냥 넘기길 반복하다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상시 걸어 다닐 때는 사실은 거의 통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 아니면 계단을 조금 많이 오른다든지 그럴 때 좀 통증이 있어서. 무릎 위아래 뼈 사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일반적인 무릎 관절염과 달리 앞무릎 관절염은 무릎 앞쪽을 덮는 둥그런 뚜껑뼈와 넓적다리 뼈 사이의 연골이 손상돼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지난해 퇴행성 무릎 관절염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290만 명. 이 가운데 10% 정도는 앞무릎 관절염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악화되기 전까지는 무릎을 굽히고 펼 때를 제외하곤 통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의 성패는 정확한 조기 진단에 있습니다. 앞무릎 관절염은 엑스레이에서 손상 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걷기가 어려운 말기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는 자세를 피하고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을 키워서 이 슬개골을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자꾸 어긋날 수 있는 분들은 보호대를 착용해서 이 슬개골, 뚜껑뼈가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면 효율적으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특정 상황에서만 느껴지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현충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충일 연휴 초반에 지방 쪽 가는 길 차가 아주 많았습니다. 연휴의 끝자락인 오늘은 서울 쪽 이동이 어려워지겠는데요. 아직은 도로의 소통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 여유로움이 지도상으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도로가 워낙에 한산하다 보니까 지금 경부선 이용해 청주 나들목부터 서울 요금소까지 1시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오늘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오후 5시 무렵 최대 정체가 이어질 텐데요. 경기권에서는 남청주와 목천 구간, 경기권 다시 한번 기흥과 신갈 분기점 사이로 어렵겠습니다. 도심 구간 통과하기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한남대교 진입 상당히 수월하겠고요. 호남권에서 경기권 진입하는 길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는 당진과 서평택 사이로 차가 많아지겠고 다시 한번 비봉 중심으로 정체 길어지겠습니다. 영동선 주변에서는 지금 안개 깔린 곳이 많습니다. 감속주행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샤넬백을 들고 등장한 러시아 여성. 가방을 자르기 시작한다? 또 자르고 또 자르는데 아니 요즘 러시아에선 샤넬백 자르는 게 유행인가? 러시아 모델과 인플루언서가 가방을 자른 이유. I have to say Chanel House does not respect their clients.
Why do we have to respect Chanel house? 바로 일부 러시아인들이 전 세계 샤넬 매장에서 상품 구입을 거절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한 인플루언서는 두바이의 샤넬 매장에서 쇼핑을 저지당한 사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어요. 매장 매니저는 해당 인플루언서가 러시아에서 유명하다는 걸 안다면서 상품을 러시아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러시아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샤넬의 태도를 러시아 포비아적이라고 비판하며 샤넬백을 자르는 영상을 SNS에 올린 거죠. 아니 샤넬에 배가 불렀나? 도대체 왜 이러냐고요? 바로 러시아를 향한 EU의 제재 때문입니다. EU와 영국은 러시아에 300유로 이상의 사치품을 수출하는 걸 금지했거든요.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사용할 목적이라면 판매가 제한되죠. 샤넬은 이 사치품 제재를 따라 판매를 거부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사치품과 전쟁,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제재를 하는 걸까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의 재벌, 그러니까 올리가르키라고 얘기하는 푸틴 대통령의 지지 그룹들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가르히, 1991년 소련이 붕괴한 뒤 부와 권력을 얻은 신흥 재벌가 관료들을 말하는데요. 러시아가 시장 경제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원, 금융, 건설,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죠. 푸틴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후원하는 올리가르키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올리가르키들이 푸틴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정쟁을 중단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도가 뒤에 숨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치품 제재도 사치품의 주 소비자인 부유층, 즉 올리가르히를 타깃으로 한 제재인 거죠. 가장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첼시의 실질적인 오너인 아브라모비치라는 올리가르키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올리가르키를 타겟으로 한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고 있고요. 로만이 소유한 철강 회사가 러시아군 탱크에 쓰인 철강을 제공했을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때문에 영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당했고 첼시의 구단주 자격까지 박탈당했죠. 첼시 또한 클럽 공식 상품과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등 많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결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러시아에게 전방위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재가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회의론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동부 돈바스 지역 기차역 폭격 등 잔혹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토막이 났던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는 약 1개월 만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반등하기도 했죠.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부터 미국과 EU의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루블화 가치도 하락하고 경제 성장률도 대폭 급락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금융 제재에 대비해서 이제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금과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금융 제재에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 루블화가 다시 반등한 것도 러시아의 방어 조치 덕분이었는데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자 금리를 20% 인상했고 루블화를 달러나 유로로 바꾸려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통제를 가했죠. 러시아를 향한 경제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EU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제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다수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제재에 찬성했지만 결국 제재를 확장짓지는 않았죠. 누적되는 제재 속 러시아가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충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영동 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지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는 적게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서는 오후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이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